진화그룹의 VVIP 병동. 1301호 실은 죽음의 그림자보다 더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소독약 냄새와 수백만 달러짜리 의료기기들이 내뿜는 희미한 오존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무엇도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창백함을 가리지는 못했다. 그는 강민호 한국경제의 심장부인 진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심장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한부 환자일 뿐이었다. 환자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합제 투여량을 최대치로 올려. 주치의인 배 박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젊은 재벌 3세가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쓰러진 이후 이 병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인 전쟁터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패배하고 있었다. 병실 밖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한 노파가 미동도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화그룹의 총수 박 회장이었다. 그녀는 한국 재계의 철의 여인으로 불렸지만 지금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눈가는 깊은 절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핏줄, 그녀의 모든 것을 물려줄 손자가 저렇게 쓰러져 가고 있었다. 무당, 아니 천공 스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옆에 시립해 있던 김 비서가 허리를 굽혔다. 김 비서는 강민호의 신복이었지만 지금은 박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처지였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 솔기에 문질렀다. 오늘 자시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각에 양기가 완전히 고갈된 처녀와 혼례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액막이 혼이라고. 그렇게 하면 회장님의 강한 운이 손자분의 명주를 이어줄 것이라 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21세기에 그것도 최첨단 의료센터 한복판에서 이런 미신 같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학과 과학이 포기한 지금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아니, 그녀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주술의 힘이라도 빌려 이 절망적인 운명에 맞서 싸울 생각이었다. 찾았느냐, 그 처녀. 김 비서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한지수, 22살, 보육원 출신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지능이 조금 모자라다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보육원 원장이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여 현재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상관없다. 똑똑하든 멍청하든 필요한 것은 그저 애군을 받아낼 재물일 뿐이다. 당장 준비해. 의식은 병실에서 치른다. 저놈이 숨이 붙어 있을 때 끝내야 한다. 그녀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낡은 봉고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허름한 원피스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깡마른 체구의 여자였다. 그녀가 바로 한지수였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까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멍해 보였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조금 모자란 아이의 모습이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한지수. 넌 오늘부터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어?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딸꾹질을 했다. 네, 알아요. 한지수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VVIP 병동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의 멍한 시선은 바닥에 대리석 문양만을 좇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엘리베이터 문에 비칠 때
그 멍하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섬뜩할 정도의 냉철함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녀의 코는 병원 특유의 냄새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섞인 이질적인 약초 냄새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1301호실에 문이 열렸다.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었다. 신랑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하객은 철의 여인 박 회장과 얼음 같은 표정의 김 비서뿐이었다. 급하게 준비된 흰색 드레스는 한지수의 깡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지금부터 강민호 군과 한지수 양의 혼인 서약을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주례 담당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이런 기괴한 결혼식은 처음이었다. 한지수는 강민호의 침대 옆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신부 한지수 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랑 강민호 군을 주례가 말을 잇는 동안 한지수는 몰래 고개를 들어 침대 위의 남자를 관찰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피부, 얕고 불규칙한 호흡, 그리고 손톱 끝에 미세한 청색증. 그녀의 시선은 그를 둘러싼 최첨단 의료기기들로 향했다.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혈압,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조합되었다. 저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야. 그녀의 멍한 표정 뒤에서 수천 년간 이어진 고대 의학의 지식이 속삭였다. 이건 봉인된 독이다.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그녀의 시선이 민호의 팔에 꽂힌 정맥 주사 라인으로 향했다. 투명한 수액 속에 섞인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불순물. 신부님? 서약하셔야죠. 주례가 그녀를 재촉했다. 한지수는 화들짝 놀란 듯 어깨를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다시 멍청한 아이로 돌아와 있었다. 아, 네, 할게요. 그녀의 어설픈 대답에 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런 것이 정말 애군을 막아줄 수 있단 말인가. 의식이 끝나자마자 주례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박 회장은 한지수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오늘부터 넌 강민호의 아내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넌 이 병실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네가 할 일은 민호 옆에서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한지수는 겁에 질린 토끼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님.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박 회장은 만족한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김 비서가 마지막으로 남아 한지수에게 경고했다. 회장님은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장비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장식품입니다. 명심하세요. 문이 닫히고 거대한 병실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의식불명인 신랑과 멍청한 신부.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수십 개의 CCTV. 한지수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멍한 기색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병실 구석,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갔다. 강민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맥박이 뛰는 촌구맥 지점에 정확히 닿았다. 맥이 끊어질 듯 가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열기가 있어. 독이 심장을 침범했지만 아직 기맥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어.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민호의 귀 뒤 예풍열을 가볍게 눌렀다. 민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아직 반응이 있다. 살릴 수 있어. 한지수는 헐렁한 드레스 소매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그녀가 살아있는 이유인 가느다란 은침 몇 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남자를 위협하는 독을 제압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저 CCTV 그리고 저 수액 저것부터 해결해야 해. 그녀는 민호의 손을 놓고 조용히 물러나 병실 구석의 작은 간이 소파에 쭈그려 앉았다.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그저 숨만 쉬는 액막이 재물, 한지수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절망적인 혼례는 그녀에게 있어 끝이 아니라 잔인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기괴한 혼례가 끝나자마자 한지수는 1301호실에서 즉시 쫓겨났다. 박 회장은 그녀가 손자의 병실 공기를 공유하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저 애는 본관 별채에 있는 가장 구석방으로 치워. 그리고 오집사, 그녀가 진화그룹의 본가 살림을 총괄하는 오집사를 불렀다. 네, 회장님. 오집사는 뼛속까지 규율로 가득 찬 마른 장작 같은 여자였다. 저 아이는 강민호 도련님의 액받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도련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저 아이가 본관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식사도 방 안에서 해결하고 한 발짝도 밖으로 내보내지 마. 한지수는 오집사에게 팔을 붙들려 병원 복도를 끌려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멍청한 아이처럼 보였다. VVIP 병동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녀가 배정받은 강씨 가문의 본관 별채방은 창고나 다름없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작은 침대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작은 사모님. 오집사가 비꼬는 듯한 억양으로 말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물건일 뿐입니다.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그 즉시 쫓겨날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쥐 죽은 듯이 숨만 쉬고 계십시오.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한지수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몇 초 후 그녀의 어깨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멍하고 공허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한 지성이 번뜩였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2층 높이였고 창문은 낡았지만 튼튼했다. 병원에서 너무 멀어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병실에서 맡았던 희미한 약초 냄새, 그것은 잠사독이라는 고대 문헌에만 기록된 희귀한 독초의 냄새와 유사했다. 그 독은 사람의 기맥을 서서히 마비시켜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독살하고 있어. 그리고 그 독은 우리 가문의 비서에만 기록된 방식이야. 그녀의 눈에 증오의 불꽃이 일었다. 그녀의 가문을 멸망시킨 바로 그 자들이었다. 그들이 왜 진화그룹의 후계자를 노리는 것일까? 그녀는 답을 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민호가 살아있어야 했다. 그녀는 방을 샅샅이 뒤졌다. 낡은 침대 및 벽지의 틈새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이 방은 그녀를 감시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저 격리하기 위한 곳이었다. CCTV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복잡한 레이스 안쪽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그녀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침들이 비단 천에 감겨 있었다. 화인, 화리의 마지막 후계자인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갔다. 저녁 식사로 멀건죽이 들어왔고 밤이 깊어졌다. 한지수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귀를 기울이며 밤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잠사독의 특징은 자시, 즈시, 밤 11시, 새벽 1시에 가장 강력한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자정이 넘어가자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니,
사이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관 쪽에서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곧이어 오 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빨리. 병원. 도련님께서 위독하시단다. 한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작됐어.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2층 높이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찢어 밧줄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었다. 그녀는 낡은 창틀을 잡고 힘을 주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창틀이 뒤틀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정원수가 심어진 화단 위로 정확하게 떨어졌다. 훈련된 암살자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충격을 흡수했다. 그녀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고 본관의 소란을 틈타 병원으로 향하는 응급 차량 뒤에 몰래 올라탔다. VVIP 병동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1301호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의료진들이 고함을 지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세동기 준비해 심실세동이다. 배 박사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있었다. 강민호는 침대 위에서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혈압이 잡히지 않습니다. 30, 15.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에피네프린 1mg 투여. 배 박사가 소리쳤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또 다른 의사, 최진혁의 사촌이자 대양제약의 스파이인 최 박사가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켜요, 비키라고. 경호원들이 복도를 통제하려 했지만 이 혼란 속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드레스가 찢어진 채 달려온 한지수를 막을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멍청한 신부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서방님, 안 돼요. 죽지 마요. 그녀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오 집사가 뒤늦게 도착해 소리쳤지만 한지수는 이미 침대 쪽으로 몸을 날린 후였다. 그녀는 강민호의 몸 위로 엎어지듯 쓰러졌다. 서방님, 의료진들은 이 미친 여자 때문에 환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비켜. 이 여자야. 배 박사가 그녀를 밀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울부짖음에 쏠린 찰나 한지수의 오른손이 민호의 가슴팍을 짚는 척하며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 숨겨져 있던 것은 머리에 꽂았던 낡은 비녀였다. 평범한 장식품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예리한 침으로 가공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단중혈, 산종쉐을 찔렀다. 심장의 기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였다. 너무 깊으면 심장을 먹게 하고 너무 얕으면 효과가 없는 위험한 혈이었다. 그녀는 0.5초도 안 되는 순간에 침을 찔러 넣고 비틀었다가 즉시 뽑아냈다. 아무도 그녀의 손이 무엇을 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어진 직후 강민호의 격렬했던 경련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삐, 지옥처럼 울리던 심정지 경고음이 멈췄다. 그리고 삐, 불규칙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음이 모니터에 다시 떠올랐다. 의료진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살아났다. 배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있던 환자가 돌아왔다. 그는 최 박사가 들고 있던 주사기를 쳐다봤다. 최 박사, 자네가 방금 투여한 그 약물.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건가? 최 박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사실 잠사독의 발작을 가속화하는 촉진제를 투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멍청한 여자가 난입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고 그 사이에 환자가 안정된 것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약의 효과입니다. 배 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쨌든 기적이 일어났어. 그는 이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한지수를 발견했다. 오 집사, 저 아가씨는, 아니, 저 여자는 당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오. 여긴 병원이지. 곡소리하는 곳이 아니야. 오 집사가 달려와 한지수의 머리채를 잡아 끌다시피 일으켜 세웠다. 이 천박한 것, 네가 감히 어디라고. 한지수는 오 집사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멍한 눈으로 강민호의 침대를 바라보며 서방님 하고 중얼거렸다. 병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다시 별채의 창고 같은 방에 던져졌다. 다시는 이런 소란 피우지 마. 알았어? 오, 집사가 혐오스럽다는 듯 말하고 사라졌다. 한지수는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차가운 바닥에 앉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비녀를 바라봤다. 비녀 끝에 묻은 검붉은 피가 그녀의 눈동자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일단 강민호의 명주를 붙잡아 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독은 여전히 그의 몸 안에 있었고 스파이 최 박사는 바로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저 남자를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새벽 3시 진화그룹 VVIP 병동의 복도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혹은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의 바이탈 사인은 기적처럼 안정되었다. 모니터는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고 있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남자는 이제 얕은 수면 상태에 빠져들었다. 배 박사는 탈진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다른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민호의 그림자이자 수족인 김태평 비서, 김 비서는 이 기적을 기뻐할 수가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안정된 모니터가 아니라 의료 폐기물 카트에 실려 나가는 빈 앰플들을 쫓고 있었다. 최 박사가 자신의 신약 덕분이라며 어깨를 으쓱였지만 김 비서의 직감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들. 회장님께는 제가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 곁에는 최소 인원만 남겨주십시오. 김 비서가 특유의 냉철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 병실을 빠져나가자 김 비서는 1301호실의 문을 닫고 중앙보안 통제실로 향했다. 그는 강민호가 쓰러진 첫날부터 1301호실 안팎에 초고해상도 CCTV 사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의 임무는 강민호의 건강뿐만 아니라 안위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단순한 병이 아닐 수도 있음을 유일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사고 시점 1301호실의 모든 각도 영상을 재생해 30초 전부터 통제실 직원이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다급하게 키보드를 조작했다. 4개의 화면이 동시에 재생되었다. 심정지 알람, 의료진의 다급한 움직임,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찢어진 드레스 차림의 여자. 한지수, 저 여자, 확대해, 4번 카메라, 앵글 돌려. 김 비서의 눈이 맹금류처럼 날카로워졌다. 화면 속 한지수는 서방님, 을 외치며 침대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히기 직전 정확히 강민호의 몸 위로 쓰러졌다. 거기, 정지, 0.25배속으로 재생. 김 비서는 숨을 죽였다. 한지수가 민호의 가슴 위로 엎어지는 순간 그녀의 머리에 꽂혀 있던 낡은 비녀를 잡은 오른손이 포착되었다. 다른 의사들의 시선이 제세동기와 약물 트레이에 쏠린 그 찰나 한지수의 손은 떨어지는 사람의 본능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목표를 가진 타격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이 민호의 흉골 중앙,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빠르고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갈 때 그녀의 손은 비녀를 다시 머리카락 속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 모든 동작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게 뭐지? 통제실 직원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저 여자, 환자를 공격한 겁니까? 김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다. 한지수의 멍청한 표정, 겁에 질린 울음소리, 그리고 그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빠르고 목적의식적인 손의 움직임. 그 부조화가 김 비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비녀로 민호를 찌른 직후 모니터의 심정지 알람이 멈췄다. 그리고 최 박사가 신약을 투여하기도 전에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최 박사는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공으로 돌린 것이다. 김 비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지수, 넌 대체 누구냐?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지수의 신원조회를 다시 시작했다. 박 회장에게 보고했던 자료는 그저 액바디 신부를 구하기 위한 피상적인 정보에 불과했다. 이제는 진화그룹의 정보팀을 총동원한 정밀 분석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22살, 사랑의 집 보육원 출신, 출생 기록 없음. 5살 때 길거리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인계됨. IQ 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됨. 학창 시절 기록은 조용함, 존재감 없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함이 전부였다. 빚을 지고 도망간 보육원 원장에 대한 기록도 사실이었다. 김 비서는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너무 깨끗해. 그가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이력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22년을 살아온 사람의 기록이 특히 보육원 출신이라면 더욱 복잡한 흔적이 남아야 했다. 친구 관계, 아르바이트 기록, 사소한 트러블. 하지만 한지수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종이 인형의 이력서처럼 평면적이었다. 경계선 지능? 김 비서는 CCTV 영상을 떠올렸다. 그 번개 같은 손놀림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사신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네가 스스로 숨긴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너를 숨긴 것이냐. 그는 즉시 정보팀의 보육원 관계자들과 그녀의 옛 교사들을 모조리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시각 별채의 먼지투성이 방에 갇힌 한지수 역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강민호를 위협하는 잠사독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다. 기맥을 서서히 파괴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병을 위장하는 고도의 독술이었다. 그 최 박사라는 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아. 그는 발작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는 약물을 주입하려 했어. 한지수는 어젯밤의 혼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난입하지 않았다면 최 박사는 신약이라는 핑계로 강민호에게 치명적인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독이 어떻게 투여되고 있는가? 그녀는 병실에서 맡았던 그 희미한 냄새를 기억해냈다. 수액 라인, 그리고 아마도 환자의 식사. 그녀는 VVIP 병동의 시스템을 떠올렸다. 식사는 본관의 전용 주방에서 조리되어 이송되고 약물은 병원 약제실에서 엄격하게 관리된다. 스파이는 최 박사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주방, 약제실 혹은 간호 인력 중에 공범이 더 있을 것이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감옥 같은 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오 집사가 다음 식사를 가져다 줄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다시 뜯어냈다. 그 안에는 아직 몇 개의 은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 다리에 낡은 못을 빼내려 애썼다. 그녀는 도구가 필요했다. 이 방을 탈출할 도구, 그리고 독의 성분을 분석할 도구. 오전 9시 오집사가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 멀건죽 한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이걸 먹고 얌전히 있어. 어젯밤처럼 미친년처럼 날뛰면. 그땐 네 팔다리를 묶어둘 줄 알아. 한지수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죽 그릇을 받아들었다. 잘못했어요. 무서워서. 서방님 죽는 줄 알고. 그녀는 일부러 손을 떨어 죽을 바닥에 몇 방울 흘렸다. 오집사는 더러운 것이라며 혀를 찼다. 오집사가 잠시 한눈을 판 그 0.5초의 순간 한지수는 재빨리 품속에 숨겼던 밤새 침대 다리에서 빼낸 녹슨 못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집사가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으려 할 때 그녀는 그 못으로 오집사의 허리 뒤쪽 신수의 을 정확히 찔렀다. 악! 오집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통증으로 몸이 마비되었지만 의식은 멀쩡했다. 네가 감히. 한지수는 순식간에 멍청한 표정을 지우고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소리 지르면 다음엔 네 목소리를 영원히 빼앗을 거야. 한지수는 오집사의 주머니를 뒤져 마스터키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재빨리 그녀의 오집사 유니폼을 벗겨 입었다. 미안하지만 잠시 잠들어 줘야겠어. 그녀는 오집사의 목덜미 풍치쉐을 강하게 눌러 기절시켰다. 유니폼은 컸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오집사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이제 그녀는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VVIP 병동의 의료 폐기물 처리실이었다. 강민호의 혈액 샘플과 어젯밤 사용된 수액백, 그것을 손에 넣어야 했다. 한편 김 비서는 한지수의 보육원 시절 담임교사와 막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예, 지수요? 걘 그냥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착했지만 뭐랄까 항상 멍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걔는 보육원 화단의 약초들을 전부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냥 취미인가 보다 했죠. 김 비서는 통화를 끊었다. 약초. 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CCTV 영상과 약초라는 단어가 위험하게 충돌했다. 그는 즉시 별채로 전화를 걸었다. 오집사, 지금 당장 한지수를 내 사무실로 데려와. 아니, 내가 직접 가지.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양제약 본사 70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그곳은 진화그룹 VVIP 병동의 절망과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어둠과 사치로 물든 공간의 주인 최진혁은 강민호와 정반대의 남자였다. 그는 포식자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의 주식 시황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슈트는 그의 팽팽한 근육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강민호처럼 병약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쟁취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진화그룹 전체를 쟁취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암호화된 전화기가 울렸다. 그가 기다리던 전화가 아니었다. 뭐라고?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아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어젯밤 자시가 고비라고 하지 않았나? 최진혁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강민호가 위독하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박 회장이 미신에 빠져 액막이 혼이라는 중세시대에나 할 법한 어릿광대 짓을 벌였다는 보고까지 받았다. 그는 그것을 진화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비웃었다. 그런데 살아나 최진혁은 방안을 성큼성큼 걸었다. 유리잔에 담긴 값비싼 위스키가 그의 분노에 맞춰 흔들렸다. 고작 멍청한 계집 하나를 제물로 바쳤다고 죽어가던 놈이 살아난다는 건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즉시 다른 보안 회선을 집어들었다. VVIP 병동에 심어둔 그의 눈이자 손이었다. 최기영 박사. 설명해봐. 자네의 신약은 완벽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강민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거지? 수학이 넘어 강민호의 주치의 팀에 속해 있던 최 박사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진혁이 형님, 그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잠사독이 완벽하게 기맥을 막고 있었어요. 어젯밤 발작도 정확히 유도됐고요. 마지막 촉진제만 주입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런데 최진혁이 포효했다. 그 빌어먹을 액바디 계집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장판을 만드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뒤엉키고 그 와중에 환자 상태가. 최 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진혁은 차갑게 웃었다. 타이밍? 고작 멍청한 여자의 하나 때문에 수년간 공들인 계획을 망쳤다는 건가? 최기영, 넌 역시 내 사촌이지만 쓸모가 없어. 그는 강민호의 생존이 그 멍청한 계집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최기영의 무능함을 탓했다. 아닙니다. 형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소란을 피운 덕분에 오히려 배 박사나 다른 놈들은 제가 투여한 신약 때문에 환자가 살아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입지는 더 견고해졌어요. 이제 누구도 제 처방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최기영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최진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분노가 가라앉고 차가운 전략가의 모습이 돌아왔다. 좋아, 그건 유일하게 쓸만한 소식이군. 그렇다면 계획을 변경한다. 더 이상 서서히 말려 죽일 시간이 없어.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대양제약의 총수가 될 수 있었던 비밀, 바로 몰락한 화인, 와렌, 가문에서 훔쳐낸 고대 의학 비서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잠사독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강민호가 불치병으로 죽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이젠 사치다. 최진혁이 최기영에게 명령했다. 당장 흑침, 할짐, 변형독을 준비해 잠사독의 투여량을 2배로 늘려 현대의학으로는 급성 심부전이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일 거다. 최기영은 경악했다. 두 배요?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환자가 즉시 쇼크사할 수도 있고 부검하면 미세한 독극물 반응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잠사독의 가장 큰 장점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잖습니까? 시끄러워. 이제 와서 흔적이 문제인가? 강민호가 깨어나서 입을 여는 것보다 위험한가? 최진혁이 소리쳤다. 진화그룹 이사회 정기총회가 2주 뒤다. 난 그 자식의 사망진단서 혹은 최소한 식물인간 판정서가 필요해. 그의 야망은 단순히 강민호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화그룹 전체를 원했다. 강민호가 무능력 상태임이 증명되면 그는 자신이 포섭한 이사들과 함께 경영권 박탈을 주장하고 대양제약을 앞세워 적대적 인수를 감행할 계획이었다. 최진혁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박 회장. 그 노망난 할망구가 감히 내 아버지를 내치고 강민호 같은 병약한 놈을 후계자로 세웠지. 진화는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난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그의 눈에는 뒤틀린 정당성이 번뜩였다. 최기영, 명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멍청한 계집이든 경호원이든 신이든 다음번엔 그 누구도 내 앞을 막아서는 안 돼. 실패하면 넌 대양제약의 불법 임상시험 대상자가 될 줄 알아라.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족자를 바라보았다. 용은 물을 얻어야 승천한다. 롱더스레. 그는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물을 얻어 진정한 용이 될 참이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물 속에 이미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숨어들었다는 사실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 김비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지수라는 이름의 유령 같은 파일을 노려보고 있었다. 보유권 기록, 경계선 지능, 존재감 없는 아이. 하지만 어젯밤의 CCTV 영상은 그 모든 것을 부정했다. 팀장님, 추가 보고입니다. 부하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다. 한지수가 머물렀던 사랑의 집 보유권 위치가 지리산 인근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화인 일가가 실종된 지역과 일치합니다. 김 비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화인, 대양제약, 강민호의 알 수 없는 병, 그리고 비녀로 기적을 만든 멍청한 신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설마 저 아이가. 그는 즉시 별채로 통하는 비상벨을 눌렀다. 오 집사, 당장 한지수 데려와. 아니, 내가 간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김 비서는 권총집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1층 의료 폐기물 처리실. 오 집사의 헐렁한 유니폼을 입은 한지수가 그림자처럼 복도를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절한 오 집사를 침대 밑에 숨기고 마스터키를 훔쳐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어젯밤 1301호실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이었다. 강민호의 혈액 샘플, 사용된 수액백, 그리고 최기영 박사가 사용했던 신약의 비샘플. 그녀는 잠사독의 정확한 성분과 현재 투여량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1301 VVIP라고 적힌 붉은색 생화학 폐기물 상자 앞에 섰다. 자물쇠는 전자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 집사의 휴대폰을 꺼내 분해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부품과 훔친 비녀를 이용해 숙련된 기술자처럼 전자 자물쇠의 회로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멍청한 연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한지수는 오 집사의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병원 지하의 미로 같은 복도를 통과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멍청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CCTV를 피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의료 폐기물 처리실, 어젯밤 1301호실에서 나온 모든 증거가 모이는 곳이었다. 오 집사의 마스터키는 그녀에게 이 병원의 모든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1301 VVIP라고 적힌 붉은색 생화학 폐기물 상자를 발견했다. 전자 자물쇠는 복잡했지만 그녀의 가문이 수백 년간 연마해 온 것은 의술만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모든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오 집사의 휴대폰에서 빼낸 작은 부품과 비녀를 이용해 회로를 단락시켰다. 철컥.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피 묻은 거즈, 주사기들. 그리고 그녀가 찾던 것, 최기영 박사가 신약이라고 불렀던 비샘플과 강민호의 정맥에 연결되었던 수액백 잔여물. 한지수는 수액백의 튜브 끝을 코에 가져갔다. 아주 희미하지만 틀림없었다. 잠사독, 하지만 이건.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앰플의 잔여물에서는 잠사독을 가속화하는 촉사제의 냄새가 났다. 그들은 독의 농도를 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이 심장에 더 빨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도록 변형시킨 것이었다. 이건 오늘 안에 다시 투여될 거야. 그리고 다음번 투여가 마지막이 되겠지. 한지수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강민호를 서서히 죽이는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이제 그를 암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증거물 앰플과 수액 튜브를 유니폼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바로 그때 별채에서는 김 비서가 부서진 방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그는 침대 밑에서 밧줄로 묶인 채 재갈이 물리고 기절해 있는 오집사를 발견했다. 김 비서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경계선 지능, 약초를 아는 아이? 이것은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전원 비상. 그가 귀에 꽂힌 이니어에 낮게 명령했다. 한지수. 그녀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다. 적대적 인물일 가능성 높음. 병원 전체를 봉쇄해 VVIP 병동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발견 즉시 생포하라. 김 비서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지수는 이미 VVIP 병동으로 향하는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빨라야 했다. 강민호의 목숨이 몇 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1301호실. 최기영 박사는 자신의 손에 땀이 흥건한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최진혁에게서 재촉 전화를 받았다. 지금 당장 끝내. 그는 다른 간호사를 일부러 심부름 보냈다. 배 박사님 호출이 있던데 지금 당장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을 나갔다. 이제 병실에는 그와 의식불명인 강민호 단둘뿐이었다. 최기영은 주머니에서 새로운 주사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신약 앰플이 아니었다. 이것은 순수한 촉사제 원액이었다. 이것이 수액 라인에 주입되면 강민호는 10분 이내에 격렬한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사망할 것이고 사인은 지병 악화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 될 터였다. 미안하게 됐군, 강민호. 최기영이 냉소하며 주사기를 수액 튜브의 주입구로 가져갔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곧 그 손 치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최기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돌아봤다. 문 앞에 헐렁한 집사 유니폼을 입은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멍청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당장 나가. 경비, 최기영이 소리치기도 전에 한지수가 움직였다. 그녀는 바람처럼 거리를 좁혔다. 최기영은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한지수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손목의 양계혈을 정확히 눌렀다. 악! 최기영이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한지수는 그의 턱을 잡아 돌려 아무녀를 가격했다. 최기영은 컥 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잃었다. 그녀는 그대로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박아 넣어 그를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3초 만에 일어났다. 한지수는 쓰러진 최기영을 무시하고 침대로 달려갔다. 강민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최기영이 방금 주입하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의 몸 안에 축적된 독이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안 돼. 한지수는 강민호의 얼굴이 검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심정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병실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했다. 그녀는 즉시 달려가 병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벽에 있는 비상벨과 모든 호출 버튼을 부쉈다. 무슨. 그 순간 죽어가던 강민호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그는 독의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악몽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자신이 아내로 맞이했던 그 멍청한 여자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멍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던 의사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는 지금 문을 잠그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전사가 적을 마주한 듯한 냉철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마침내 모니터가 절망적인 평행선을 그렸다. 강민호의 심장이 멎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문 열어, 최 박사. 안에서 무슨 일이야? 김 비서가 도착한 것이었. 그들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지수, 안에 있는 거 안다. 당장 문 열어. 김 비서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호의 셔츠를 찢어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헐렁한 유니폼 소매 안쪽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그녀의 피부에 직접 고정된 작은 비단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펼치자 강민호의 마지막 가는 의식 속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크기와 길이가 다른 수십 개의 은침, 인잼, 이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저건 강민호는 생각하려 했지만 의식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액바디 제물로 팔려온 멍청한 소녀가 화인 와레니의 신이 세니로 변하는 순간을 한지수의 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예술이자 전쟁이었다. 그녀의 손은 잔상만을 남기며 춤을 추듯 침을 뽑아들었다. 첫 번째 침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거열애, 두 번째 침은 독의 기운을 막는 기해혈애, 세 번째, 네 번째, 수십 개의 침이 정확한 혈자리에 정확한 깊이로 밝혀 들어갔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폐를 침을 통해 불어넣어 강민호의 끊어진 기맥을 강제로 잇고 심장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 문 부수고 진입해. 김 비서가 고함을 질렀다.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한지수는 마지막 침을 집어들었다. 가장 길고 두꺼운 침이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흐릿한 눈을 마주 보았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강민호. 내 복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 침을 그의 정수리 백회열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강민호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기적처럼 모니터의 평행선이 다시 격렬한 파동으로 바뀌었다. 그의 심장이 지옥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부서져 열렸다. 김 비서와 보안 요원들 그리고 배 박사가 들이닥쳤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모두 얼어붙었다. 바닥에는 최기영 박사가 기절해 있었고 강민호는 온몸에 수십 개의 은침이 꽂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찢어진 유니폼 차림의 한지수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은 침이 들려 있었다. 강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살려낸 여자를 바라보았다. 독이 빠져나간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그러나 오직 그녀만을 향해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김 비서와 보안 요원들은 총을 뽑아들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한지수를 제압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배 박사는 기절한 최기영 박사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곧이어 온몸에 침이 꽂힌 채 숨을 몰아쉬는 강민호를 보고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다. 이게 무슨 환자 몸에 저 쇠꼬챙이는 뭐야? 모두 물러서
강민호가 거친 숨 사이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진화그룹 후계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돌려 자신을 살려낸 미스터리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한지수는 여전히 침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김 비서를 향했다. 이 방을 봉쇄해요. 지금 당장. 그리고 저 자를 결박해요. 그녀가 턱짓으로 기절한 최기영을 가리켰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당신 주군을 죽이려던 암살자입니다. 김 비서는 망설였다. 그는 한지수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군 강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최기영 박사의 수상했던 행적, 어젯밤 신약의 공을 가로채던 모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 최 박사를 당장 격리실로 옮기고 손발을 묶어 배 박사님,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이 병실은 최고 보안 등급으로 격상됩니다. 외부와 연락을 차단해 주십시오. 배 박사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강민호의 눈빛과 김 비서의 단호함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 요원들이 최기영을 끌고 나가고 배 박사도 어쩔 수 없이 병실 밖으로 밀려났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병실에는 다시 강민호, 김 비서, 그리고 한지수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민호는 몸에 꽂힌 침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독이 빠져나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다시 묻지. 당신 누구야? 왜 나를 멍청한 년 행세를 하면서까지 이 집에 들어온 거지? 한지수는 천천히 강민호에게 다가갔다. 김 비서가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강민호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한지수는 강민호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닿자 강민호는 움찔했다. 지금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 당신 몸에 흐르던 독을 잠시 멈춘 겁니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독의 근원은 아직 당신 몸속 깊숙이 남아 있어요. 내가 침을 빼는 순간 독은 다시 심장을 공격할 겁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정체를 밝히기 전에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실에서 가져온 빈 앰플과 수액 튜브 조각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던졌다. 이것이 당신을 죽이고 있던 증거입니다. 당신의 주치의 팀에 있던 최기영 박사가 투여한 거죠. 잠사독, 기맥을 서서히 마비시켜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처럼 위장하는 독입니다. 김 비서가 숨을 들이켰다. 그 역시 강민호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닐 것이라 의심했지만 독살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잠사독, 그런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 거지? 한지수는 찢어진 유니폼 자락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알아야만 하니까. 그녀는 강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을 독살하려는 자들은 대양제약, 그리고 최진혁입니다. 맞죠? 강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숙적이자 사촌인 최진혁을 의심했지만 심증뿐이었다. 어떻게 그들이 사용한 독이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한지수는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이름은 한지수. 하지만 그건 가짜 이름이에요. 내 진짜 성은 한이 아니라 화입니다. 나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유이 집단이자 수백 년간 이 땅의 생명을 지켜온 와린 가문의 마지막 후예입니다. 김 비서는 화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진화그룹의 정보팀 수장이었다. 그는
20년 전 지리산 깊은 곳에서 일가족 전체가 의문의 화재로 실종된 전설적인 한의학 가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정부는 단순 사고로 종결지었지만 그들의 비서, 배슈가 모두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20년 전 대양제약의 최진혁, 아니 그의 아버지와 세력들은 우리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한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의술과 연구 자료를 탐냈어요. 서양의학과 결합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거절하자 그들은 밤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이고 가문의 모든 비서를 훔쳐 달아났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의 화염과 비명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어머니가 숨겨준 장독대 뒤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겠죠. 나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멍청한 아이 한지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눈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강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훔쳐간 비서 중 하나가 바로 잠사독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었어요. 극소량을 사용해 기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고통 없는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신의 마취제였죠. 하지만 최진혁은 그것을 살인무기로 변형시킨 겁니다. 강민호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독이 눈앞의 여자가 복수하려는 원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 그래서 이 결혼을 나는 최진혁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며 살았어요. 한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화그룹의 앵마기혼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미신 따위에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강민호라는 것을 알았죠. 최진혁의 가장 큰 적, 그녀는 강민호의 침대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는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당신의 병실에 접근해서 당신이 왜 죽어가는지 알아내고 그 배후에 최진혁이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했죠. 당신이 최진혁의 독에 당했다면 그건 나에게 절호의 기회였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녀는 선의로 그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어젯밤 최기영이 당신에게 마지막 독을 주입하려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오늘 그는 더 치명적인 것을 가져왔고요. 당신이 죽으면 내 복수도 최진혁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도 사라지니까. 강민호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있었고 이 멍청한 줄 알았던 아내는 그 음모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천재 의사였다. 당신, 나를 살릴 수 있나?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릴 수 있어요. 잠사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오직 화인의 후계자인 나만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 비서가 그녀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강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조건이 뭐지? 한지수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당신을 살려줄게요. 당신은 진화그룹의 힘으로 나를 도와야 해요. 최진혁과 대양제약을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와 비서를 되찾아야 해요. 그녀는 강민호의 턱 밑까지 얼굴을 가져갔다. 이건 거래예요. 남편, 생명을 건 복수의 거래. 강민호의 침실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지수의 제안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복수와 파멸이 뒤엉킨 피로 맺는 맹약이었다. 강민호는 몸에 꽂힌 수십 개의 침 때문에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멍청한 년이라고 경멸했던 여자를 이제는
자신의 생명줄을 쥔 화인, 와렌의 후예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비서, 강민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방의 모든 보안 시스템, 지금부터 한지수 선생에게 최고 등급 접근 권한을 이관한다. 그리고 아내로서의 권한도. 김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복이자 완전한 신임의 표시였다. 하지만 회장님, 이 여자가 김비서가 반박하려 했지만 강민호의 눈빛에 가로막혔다. 강민호는 한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겼어.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적의 비밀을 알고 있지. 이거래. 받아들이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재벌 3세의 오만함이 아니라 생존자의 절박함과 전략가의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감상에 젖지 않았다. 좋아요, 남편.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지옥 같은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그녀는 김비서를 돌아보았다. 김비서님, 지금부터 이 방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밀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박 회장님을 포함해 그 누구도 들어와선 안 됩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의료기기들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 모든 현대의학 장비는 치워주세요. 이것들은 잠사독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자가 독을 주입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녀가 수액 라인을 거칠게 뽑아냈다. 강민호가 미세하게 신음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대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찢어진 유니폼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김 비서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붓글씨로 쓰인 수십 가지의 희귀한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중 몇 가지는 아마 대양제약의 금고에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밤 안에 모두 구해오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해독은 실패합니다. 김 비서는 이 낯선 여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강민호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목록을 받아들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영 박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살려는 둬야죠. 한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최진혁의 손에 쥐어진 칼일 뿐. 우리는 그 칼을 쥔 손을 잘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김 비서를 보며 말했다. 그의 신문은 내가 직접 하죠. 당신의 방식으로는 의학적 비밀을 아는 자의 입을 열게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김 비서가 약재를 구하기 위해 방을 나갔다. 이제 병실에는 다시 강민호와 한지수 단둘만이 남았다. 강민호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년의 지혜를 짊어진 냉혹한 의사였다. 치료는 고통스러운가? 강민호가 물었다. 죽는 것보다는 덜하겠죠. 한지수가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의 몸에 밝힌 침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잠사독은 당신의 기맥을 이미 절반 이상 파괴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기맥을 이용해 그 기맥을 강제로 다시 이을 겁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백회열에 꽂힌 침을 잡고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몸이 경련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이게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3일 밤낮으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세상은 당신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민호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최진혁을 속이자는 건가? 속이는 게 아니라 사냥하는 겁니다. 한지수가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최진혁은 당신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믿으면 방심하게 될 겁니다.
그는 2주 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그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완벽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강민호의 병실은 비밀스러운 전쟁터가 되었다. 밖으로는 강민호 회장, 기적적으로 생존했으나 뇌사 상태라는 거짓 의료 정보가 새어나갔다. 박 회장은 절망에 빠졌지만 김 비서는 한지수 양의 액막이 기운 덕분에 숨만 붙어 있다며 그녀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한편 지하 격리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 비서의 부하들에게 결박된 최기영은 처음에는 오만하게 굴었다. 날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줄 알아? 난 최진혁, 아니 대양제약에. 그때 한지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대양제약의 개라는 말이 하고 싶었나 보죠. 최기영 박사. 그녀는 최기영의 눈앞에서 그가 사용하려 했던 촉사제 앰플을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흑사초의 독액을 9번 쪄서 농축시킨 물건이죠. 심장 기맥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당신 같은 돌팔이가 아니라 진짜 화인의 의원만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인데 최기영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네, 네가.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한지수는 그의 목덜미 겨루 옆 인형혈에 가느다란 침을 꽂아 넣었다. 이건 당신이 진실만을 말하게 만드는 침이에요.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혀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겁니다. 그녀는 최기영에게 최진혁의 모든 지시사항, 독극물 공급 루트, 그리고 20년 전 화인 가문에서 훔쳐낸 비서의 행방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최기영은 울부짖으며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입은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다. 같은 시각 VVIP 병실에서는 강민호가 비명을 삼키며 첫 번째 해독의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맹, 액막이 혼으로 시작된 복수의 연합은 그렇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진화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은 진화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날이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의 탐욕이 감돌고 있었다. 회의실의 가장 상석 박 회장은 2주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민호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공식 의료진의 발표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 시간이 되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최진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패배자를 조문하러 온 조문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차지할 정복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박 회장을 향해 거칠애 뿐인 목례를 하며 강민호가 앉았어야 할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장님. 최진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승리감에 번들거렸다. 민호군. 아니, 강 이사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진화그룹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최진혁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사님들을 모신 겁니다. 최진혁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화면에는 진화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이라는 거창한 문구가 떠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민호 이사는 현재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입니다. 그가 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를 화면 가득 띄웠다. 물론 그것은
최기영이 마지막으로 조작해둔 서류였다. 이는 진화그룹의 경영 승계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사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미 절반 이상은 그의 편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 회장님의 현재 판단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회장님께서 최근 의학이 아닌 주술적인 방법에 의존하셨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앵막이 혼. 그 멍청한 시골 처녀를 며느리로 들인 사건은 재계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룹의 총수가 과학적 경영이 아닌 무당의 말에 의지해 액바디 재물을 들이는 이 상황.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박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진화그룹을 이대로 좌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박 회장님의 즉각적인 경영 일선 퇴진과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최진혁의 선전포고였다. 최 이사,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박 회장의 충신인 한 이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최진혁이 손짓으로 막았다.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기를 수습할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양제약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그리고 진화그룹과 대양제약의 합병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적대적 인수 선언이었다. 그는 강민호가 사라지고 박 회장이 힘을 잃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진화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모든 증거가, 강민호의 뇌사 상태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혁이 의장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회장님의 경영권 박탈 및 고 강민호 이사의 모든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곧이어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했던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대세는 이미 기운 것처럼 보였다. 박 회장은 꽉 감았던 눈을 뜨고 자신을 배신한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총 20명의 이사 중 현재 최진혁이 승리를 선언하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회의실에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회의의 흐름을 끊는 무례한 난입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유일한 인물 김 비서가 서 있었다. 김 비서, 자네가 감히 어딜. 최진혁이 불쾌하다는 듯 소리쳤다. 당장 경비원들을 불러 죄송합니다만 이사님, 김 비서는 최진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안쪽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길이 조금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순간 어두운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가 띄웠던 뇌사 판정서가 스크린에서 우스꽝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손을 들었던 이사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손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곳에는 죽었어야 할, 아니 뇌사 상태였어야 할 강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2주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슈트는 그가 병자가 아니라 전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것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그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나란히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멍청한 액바디 한지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원피스를 입은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멍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안에 모든 이사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 회장님. 유일하게 정신을 차린 박 회장의 충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민호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한지수는 그의 반보 뒤에서 마치 그의 몸 상태를 살피는 주치의처럼 혹은 그를 지키는 경호원처럼 그를 따랐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들의 움직임을 따랐다. 강민호는 최진혁이 서 있던 의장석 바로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를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최진혁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회의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군. 강민호가 입을 열었다. 2주간의 지옥 같은 치료로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뇌사 판정서가 떠 있는 스크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투표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혁 이사. 대회의실의 시간은 강민호의 등장과 함께 얼어붙었다. 2주 전 멍청한 액바디라며 경멸했던 여자와 나란히 선 그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사에게 초현실적인 충격이었다. 손을 든 채 굳어버린 이사들은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유령인지 아니면 최악의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최 이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최진혁의 옆에 앉아있던 이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뇌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뇌사. 분명히 뇌사라고 했다. 그가 심어둔 최기영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다. 민호. 최진혁이 마침내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쇠조각이 갈리는 것처럼 거칠었다. 자네, 어떻게 여기, 아니, 자네는 분명히. 강민호는 그런 최진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분명히 어떻게 되었길 바랐습니까? 최진혁 이사. 강민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울렸다. 스크린에 떠 있는 저 뇌사 판정서가 그렇게도 간절히 필요했습니까? 그는 2주간의 지옥 같은 해독 치료로 인해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이전의 병약함 대신 강철 같은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회의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 중이었던 것 같군요. 하마터면 내 장례식 예행 연습을 놓칠 뻔했습니다. 최진혁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했다. 그는 이성을 되찾으려 했었다. 살아 돌아왔다니. 다행이군, 민호군. 하지만 이사회가 진행 중일세. 자네의 몸 상태도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일단 내 몸 상태를 걱정해 주다니 고맙군요. 강민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나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치의가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에 선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저 여자는 그 액바디? 어떻게 저런 자리에. 그들의 경멸과 의욕이 섞인 시선 속에서 한지수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고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거물들을 압도할 만큼 냉철하고 지적이었다. 이사님들께 제 자신을 다시 소개해야겠군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저는 강민호 이사님의 법적 아내이자 동시에 그의 생명을 구한 주치의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주치의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경악했다. 주치의? 저런 어린 계집이? 무당이 아니라 의사였다는 건가? 정확히는 의사입니다. 한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는 즉시 노트북을 조작했다. 강민호의 뇌사 판정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고문서 같은 의료 기록들이 나타났다. 강민호 이사님은 불치병에 걸렸던 것이 아닙니다. 한지수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선언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 시도의 피해자였습니다. 독살. 이사들 사이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진화그룹의 후계자가 그것도 내부에서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지수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것은 잠사독, 잠시독이라 불리는 희귀독입니다. 기맥을 서서히 마비시켜 마치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위장하죠. 현대 의학 장비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시선이 얼어붙은 최진혁에게 향했다. 그것을 만든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독입니다. 최진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사독이라는 이름. 저 여자가 어떻게. 헛소리, 증거도 없는 증거를 원하십니까? 한지수가 차갑게 받아쳤다. 그렇다면 이 독의 출처를 말씀드리죠. 스크린이 바뀌었다. 20년 전 의문의 화제로 사라진 화인, 화리, 가문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다. 이 잠사독의 제조법은 20년 전 누군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모든 비서, 배슈를 도둑맞은 제 가문, 화인의 비서에만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서를 훔쳐 대양제약이라는 제국을 세운 자가 한지수가 최진혁을 똑바로 가리켰다. 바로 당신 최진혁이니까요. 화인. 최진혁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액바디, 혼례, 멍청한 소녀. 그것은 모두 함정이었다. 너였어. 그날 밤,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계집애가 최진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20년간 숨겨온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모든 이사 앞에서 스스로 폭로해버린 것이었다. 불이라니요? 강민호가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무슨 불을 말하는 겁니까? 최진혁 이사? 20년 전 한지수 선생의 일가족을 몰살시킨 그 방화 사건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아니, 나는 최진혁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저 미친년이 사기치는 거야. 저 둘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모함이라.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김 비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함인지 들어보시죠. 김 비서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VVIP 병동지하 격리실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최기영 박사가 결박된 채 울부짖고 있었다. 진혁이 형님이 시켰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잠사독을 투여하라고, 강민호를 죽이라고, 오늘 주주총회 전까지 반드시 끝내라고. 최기영의 자백은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연이어 최진혁과 최기영 간의 암호화된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실패하면 넌 내 손에 죽어.
최진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럴 수가. 살인 교사라니. 그룹의 후계자를. 사촌 동생이. 이사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최진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신들의 손을 황급히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 안 돼, 안 돼. 최진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유일한 탈출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이 지옥으로 몰아넣은 한지수였다. 2년. 너만 없었으면. 하지만 그가 한지수에게 손끝 하나 대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김 비서가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원들이었다. 최진혁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살인교사, 의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최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강민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다. 자신의 등장 타이밍, 증거 폭로, 그리고 검찰의 진입까지.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복수극이었다. 수사관들이 최진혁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강민호. 이 개자식. 최진혁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네가 감히. 강민호는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최진혁에게 다가가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지옥에 가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한지수 선생의 아버님께 용서를 빌어라. 최진혁은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한지수는 2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악몽이 사라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엄청난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다. 최진혁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대회의실을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더 깊은 충격과 혼돈의 정적이었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재벌가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미처 소화하지 못했다. 살인교사, 20년간의 복수, 그리고 멍청한 액바디의 반전. 강민호는 비틀거렸다. 2주간의 지옥 같은 해독과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버텨온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한지수가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들의 관계, 즉 그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그녀가 그를 지탱하는 모습이 이 회의실에 모인 모든 권력자에게 새로운 서열을 각인시켰다. 민호야. 박 회장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왔다. 그녀의 눈은 손자를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손자를 붙들고 있는 한지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낯선 손자 며느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인가, 미안하다는 말인가. 김비서, 강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뒷수습은 자네에게 맡기지. 저기 계신 이사님들, 누가 내 뇌사 판정서에 가장 기뻐했는지 잊지 말고. 그의 차가운 말에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민호는 한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들은 마치 폭풍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망연자실해 있었다. 진화그룹의 하늘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들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다. 진화그룹 임시주총, 후계자 살인교사범 긴급 체포, 대양제약 최진혁 대표, 20년 전 화인 가문방화 살인 연루 의혹. 뉴스는 쉴 새 없이 속보를 쏟아냈다. 대양제약의 주가는 수직으로 추락해 휴지 조각이 되었다. 강민호는 병실로 돌아오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독은 해독되었지만 그의 몸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지수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한 연기를 할 필요도, 복수를 위해 칼을 갈 필요도 없었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짐이 사라진 자리에는 낯선 공허함과 함께 피로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병실 밖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을 때 박 회장이 다가왔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노부호는 이제 주름진 손을 어찌할 바 모르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다. 아가.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한지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액바디로 데려왔다. 제물로 내 손자의 목숨을 연명할 물건처럼 대했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신의 눈이 멀어 진짜 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 박 회장은 한지수 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손자를, 진화그룹을 구해줘서. 그것은 진화그룹 총수의 사과이자 한 가문의 어른이 며느리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경이었다. 한지수는 박 회장의 숙인 머리를 바라보았다. 20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 한구석이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할머님. 그녀가 낯선 호칭을 입에 올렸다. 민호 씨는 당신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 남편입니다. 제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최진혁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최진혁과 대양제약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최진혁은 1심에서 살인교사 및 20년 전 방화살인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기영 역시 살인미수 공범으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양제약은 공중분해되었고 그 자산은 검찰의 조사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강민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아니, 그전보다 더 강인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진화그룹을 무섭게 개혁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에게 동조했던 이사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 빈자리에는 김 비서를 비롯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채워졌다. 그리고 강민호는 자신의 거래를 지켰다. 그는 대양제약이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화인 가문의 비서와 연구 자료들을 모두 회수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의학계의 잃어버린 보물이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진화그룹은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강민호는 한지수의 손을 잡고 섰다. 그녀는 더 이상 헐렁한 원피스나 차가운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성과 온화함이 드러나는 우아한 드레스는 그녀가 진화그룹의 안주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늘 저는 제 아내 한지수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강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진화그룹은 20년 전 비극적으로 쓰러진 화리 가문의 숭고한 의학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그는 화인의학연구소 H. Wayne Medical Research Institute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진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 연구소는 동서양 의학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의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화인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제 생명의 은인인 제 아내 한지수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지수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멍청한 액바디 소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연구소를 이끄는 천재 의학자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다. 한지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20년간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게 의술은 생존의 도구이자 복수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 그 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민호에게 향했다. 화인의학연구소는 그 이름처럼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의술을 펼칠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을 위한 작은 축하연이 열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본관 별채의 낡은 방. 하지만 그 방은 이제 따뜻한 조명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과 김 비서만이 유일한 하객이었다. 박 회장은 한지수에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취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김 비서는 강민호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완벽한 충성을 맹세했다. 모두가 떠나고 방에는 강민호와 한지수 단둘만이 남았다. 강민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는 한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수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한지수가 돌아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민호가 말했다. 최진혁은 감옥에 갔고 당신 가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김 비서가 내밀었던 그 액막이 혼의 혼인 서류였다. 당신의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고 내 생명을 위한 방패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는 그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한지수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올감했던 20년의 과거.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이 기묘한 계약. 그녀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의사의 손답게 강하고 따뜻했다. 멍청한 여자와 결혼하면 행운이 온다고 하던가요?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내 생애 가장 큰 행운이었지. 멍청한 줄 알았던 여자가 내 세상을 구했으니까 우리의 시작은 액막이라는 미신이었을지 몰라도 한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이 아닌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끝은 운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복수도 거래도 아닌 지옥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두 영혼의 진정한 서약이었다. 그렇게 액막이를 위해 드린 멍청한 신부는 한 남자의 생명과 제국의 심장을 구한 천재 의학자이자 그의 유일한 사랑이 되었다. 화른의 새벽이 마침내 그들 위에 밝아오고 있었다.